제가 총회록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가장 많은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진 것이 무엇인가? 한신대 관련 특별위원회예요. 한신대 관련 특별위원회는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무려 40년 사이에 14개 위원회가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22년 동안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신대학교를 종합화시키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 이슈는 무엇이었는가? 교단 내의 첫 번째 이슈가 한신대학교였다는 거예요. 종합화시킨과 동시에요,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있고요. 그리고 지금도 한신대 관련 위원회는 존재하고 있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두 가지 특별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맨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한신대학교와 신학교육의 미래를 위한 특별연구위원회. 세 개네요. 그 위에 신학대학원 기숙사건축위원회까지. 그리고 한신대학교 특별조사위원회까지. 한신대학교 관련된 문제는 끊임없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이슈화되고 있고 문제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하나의 아젠다로 해서 제가 또 다른 정책을 제안 이미 했습니다. 우리 지난 2월 달에 촬영한 유튜브 동영상이 있고요. 앞에서 이미 공개된 5가지 동영상, 목회자 수급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정책적 제안, 학교 운영에 대한 제안들을 제가 먼저 동영상으로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조금 수정해야 될 것도 있을 수 있고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그러나 그러한 문제들이 있고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하는 대안점은 이미 제시해서 그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아젠다로 던질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총회위원회 관련, 총회 행정조직 관련 위원회들이었다는 겁니다. 이 총회 행정조직이나 구조 관련된 위원회는요, 9개 위원회가 만들어졌었고요. 16년 동안 운영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살펴보다 보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제도개발위원회 혹은 제도개혁위원회가 근 10년 단위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매해가 시작되면 초반에 82년도에 만들어진 것들이 쭉 운영이 됐고요. 그 다음에 회무 관련된 것 상임위원회 설치 연구는 91년도에, 그리고 그것이 92년도에, 그리고 총회기구개혁위원회는 99년도, 2000년도에, 총회기구와 제도개혁위원회는 2011년도에. 그러니까 10년에 한 번 정도씩은 저희가 지나간 과거를 점검하고, 그리고 이 위원회를 새롭게 갱신한 흔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올해가 몇 년도지요? 2020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들어져 있는 폼은 아마도 9년 전에 만들어진 폼이고요. 그리고 그 폼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한 번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획을 또 새롭게 하고 갱신을 해야 될 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에게 요청하면 첫 번째 아젠다는 한신대학교 관련된 아젠다라면, 두 번째 의제로 제시하고 싶은 것은 지금 총회 기구나 조직 사항을 어떻게 변경해 갈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목회자 수급 관련 위원회입니다. 물론 이것이 목회자 수급 기관이 유일하게 한신대학교밖에 없기 때문에 한신대학교와 연결시킬 수 있지만 분리해서 따로 위원회들이 존재했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 수급 관련된 위원회는 8개 위원회가 19년 동안 운영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목사 고시나 아니면 수련 과정 여러 가지 제도들이 만들어지게 됐고요. 그리고 목회신학 대학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과정들이 또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목회자 수급에 관련된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순 계산해 보시자고요. MDB 입학생이 올해도 40명 전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MTS 제외하고 그리고 목사고시 응시자를 기준으로 하면 약 30명 정도가 예측이 됩니다. 그러면 30명이 목사고시에 응시해서 목사 안수를 받는 사람이 30명인데 한 명도 이탈하지 않고, 그리고 목회를 시작하는 시간이 빨라야 30에서 32살이거든요. 그런데 요즘 물론 40대 중반들이 많이 들어옵니다만 평균 30년 목회한다고 아주 러프하게 잡는다고 가정해 봐도요, 30명이 30년 동안 목회하면 3, 4분고 900명입니다. 30년 뒤에 기장 목사는 900명이고요. 만약에 이걸 기준으로 1634개 교회에 적용을 하게 되면 우리는 교회가 700개가 없어지든지
아니면 목회자가 최소한 2개 교회 이상을 순회하든지. 그런데 여기에 부교육자를 쓰는 교회까지 하면 기장교회는 30년 뒤에 어쩌면 600개에서 700개 전후까지도 줄여야 되는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저는 지금 당장 다시 논의를 시작해야 되는 아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동안 많이 논의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건축 관련입니다. 물론 지금도 아카데미하우스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아카데미하우스뿐만 아니라 총회회관이라든지요, 아니면 과거에 우리 아픈 역사들이 있지요. 향린동산 매각이라든지 여러 가지 위원회들이 이 안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저는 단지 건축과 재산 관련된 위원회, 그래서 어떻게 팔 건지 부동산을 운영할 건지 여기에 매몰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총회가 앞으로 어떠한 역할을 감당해야 되냐면 스스로 수익 구조를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왜 스스로 수익 구조를 만들어내야 되냐면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로 우리가 알고 있는 현상들이 있지요. 교인이 감소될 겁니다. 교회 재정이 줄어들 겁니다. 제가 작년 총회 기준으로 알고 있기로는 보고서 기준으로 확인해 보면 지금 총회 본부 운영비로 약 17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요. 각 노회에서 올려주시는 상회비가 14억이고요. 그리고 부동산 자산을 통해서 얻는 것이 3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상회비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이 상회비를 감소시킨대요. 그러면 무엇을 높여야 우리가 그나마도 지금처럼 잘 안 되지만 운영을 할 수 있냐면 부동산 자산 비율을 높여야 되거든요. 부동산 수익 구조를 늘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많은 부동산들이 버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상황을 체크하고 확인하고 어떻게 되살릴 수 있을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만들어졌던 위원회가 대외협력 관련 위원회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단이 굉장히 잘 준비했었죠. 그런데 이마저도 2013년 WCC를 끝으로 더 이상 대외협력 관련된 특별위원회가 없습니다. 아마도 사회적인 요청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만큼 기독교가 대사회적인 역할이 줄어들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교단이 다른 곳과 연대를 하는 중요성이 감소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좀 고려해야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는 미래위원회 혹은 장기발전위원회가 만들어졌었습니다. 7개 위원회가 12년 동안 운영이 됐었거든요. 꽤 많이 40년 동안 운영이 되었습니다. 85년도에 교단사업 장기계획수립연구위원회부터 해서 90년도에 장기발전기획연구위원회, 새천년준비위원회, 새역사 희년대회위원회, 그리고 기장 21세기 중장기발전위원회까지 있었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총회 기구나 제도개혁과 맞물려서 10단위로 끊어가지고 보통 만들어졌던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0년, 90년, 우리가 2020년이거든요. 2020년을 맞이할 때 아무 대책과 계획 없이 저희가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를 함께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여기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대한 계획이 세워져야 될 것이고요. 그것을 포함해서 2025년 혹은 2030년까지 우리가 교단이 어떠한 지형으로, 한국교회가 어떠한 지형으로 바뀔 것인지, 거기에 따라서 기장은 어떠한 역할을 감당해 갈 것인지, 교단 내적으로는 교세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분석을 하고 그 분석을 기반으로 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헌법이나 규정 관련 위원회들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끊임없이 정비되어져 가고 있고요. 지금도 상설기구인 헌법위원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것은 이관돼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부분입니다.